네, 3월 24일 화요일 여의도 인사이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프 자산운용의 강대권 대표와 함께 오늘 인사이트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요즘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계세요? 요즘에 뭐 정신없고요, 저도. 네. 시장처럼? 네, 시장 때문에 정신없고, 네, 어. 저도 이제 뭐 20년 넘었는데, 네. 뭐 당연히 저도 이런 장은 처음 보고, 네, 그래서 매일매일 배우면서, 네,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장을 처음 본다라는 분들이 몇십 년 되신 분들 중에도 여의도에 너무 많더라고요. 네, 처음 있는 장이니까요, 정말로. 네. 진짜로 처음 있는 장이니까. 그러니까요. 코스피 5천 주식의 시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프리미엄으로 가는 길. 사실 책을 내셨어요. 네. 네네네. 네, 부끄럽습니다. 요약해 주시면 어떤 내용이에요? 물론 네, 많이들 보시겠지만. 네, 사실 이게 뭐 네. 벌써 코스피가 6천, 7천 막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이라. 아니 그러니까 6,200, 300 갔는데 네. 이게 제목이 코스피 5천이어서 한 발 늦었어요. 네, 제목은 한 달 늦었는데 원래 언제 준비하신 거예요? 코스피 작년 몇 천 때? 여름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그때는 네. 이제 막 3천 간 넘었을 때고 여의도에서도 이제 뭐 진짜 5천 가는 거 뭐 좋은 말이지 언젠가 가겠지 약간 이런 분위기였을 때여서 네. 5천 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고 책을 썼고 네. 근데 저희는 이제 뭐 5천을 그냥 어떤 실적이나 테마로 가는 것보다는 이제 시장의 구조가 바뀌어서 가면 5천을 한번 갔다 오는 게 아니라 5천에서 영원히 머무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썼어요. 그래서 어떤 사실 책은 좀 그 추천해드리기에는 재미가 없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뭐 테마주나 주도주나 뭐 이런 어떤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장의 구조가 어떻게 바뀌어야 코스피가 다시 2천, 3천 가는 게 아니라 영원히 5천 이상에서 머무를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쓰신 분이 재미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지만 본질적인 내용을 네. 담았다. 네, 이렇게 막 자극적이고 막 당장 돈이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좀 더 본질적이고 조금 더 시장 전체에 한국 시장이 왜 그동안 저평가돼 있었고 앞으로 뭐가 달라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장에 이제 있다 보면 하락이 뭐 영원히 상승할 수도 없고 영원히 하락할 수도 없고 어떤 이슈 발로 아래 위로 이제 움직이게 마련인데 최근에 이 변동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먼저 최근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대표님? 일단 지금 1, 2월 달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2월 말 같은 경우를 보면 뭐 하루에 100조씩 거래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옛날 같으면 중국에서나 보던 숫자예요. 뭐 한국 시장이 원래 뭐 3, 40조 원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됐었기 때문에 근데 그만큼 많은 참여자분들, 많은 에너지가 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엔트로피라고 하죠. 그런 게 많이 축적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 4월에는 좀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구간이긴 했는데 여기에 마침 또 이 거대한 전쟁이라는.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터지면서 조금 그 앰플리파이가 된 것 같긴 해요. 근데 하지만 변동성 자체는 좀 내재적으로 어쩔 수 없었던 구간이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 생각에도 원래 한 1, 2월 지나면서 요거는 3, 4월 되면은 좀 조정을 받는 구간이 있겠다. 네, 2월 말에는 나는 너무 밟았다 뭐 이런 느낌이 좀 6천 있었죠. 넘고 했을 네, 때. 네. 네. 사실 레벨보다는 이제 속도나 조금 그 시장의 열광적인 분위기 이런 게 조금 좀 가팔랐던 것 같아요. 네. 그 속도가 항상 빠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네. 이제 미천한 지식에 의문이 있었던 게 뭐 정당하게 가는 거면 속도가 빠른 게 뭐 네. 문제야? 네. 이랬었는데 속도가 빠르다 보면 아래 위가 굉장히 네. 크다라는 어떤 그런 점들을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분들의 약간 감정, 기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급하게 빨리 이렇게 사다 보면 이제 상황이 바뀌었을 때 내가 잘못 판단했나?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너무 쉽게 드는 거죠. 네, 천천히 다지면서 올라갔으면 뭐 이 정도 조정은 견딜 수 있어. 아직 회사는 문제 없잖아.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아닌가 보다. 이런 이제 걱정이 금방 올라올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네. 그렇군요. 오늘 이제 대표님과 지금부터 해서 뭐 책 내용에 있는 것도 그렇고 최근에 시장 내용도 그렇고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미리 좀 안내를 해드리면요. 저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 자산운용 오늘 나와주신 강대건 대표의 코스피 5천 주식의 시대 요 출간 기념 도서 증정 이벤트 여러분 저희 진행이 됩니다. 오늘 방송 이후에 삼프로TV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는 요 강대건 대표님의 다시 보기 영상에 댓글 작성해 주시고요. 영상 더보기란과 댓글에 있는 링크에서 항목에 답변을 좀 해주시면요. 추첨 통해서 30분께, 30분께 저희가 요 책
코스피 5천 주식의 시대라는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모 기간은 24일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 해서 4월 6일 월요일까지로 할게요. 당첨자 발표는 바로 다음 날 4월 7일에 해서 개별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또 참여해 주시고요. 자, 지난달 이제 여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3,000대 이제 쓰신 게 네. 코스피 5천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쓰셨단 말이죠. 네. 코스피 5천이 갖는 그러면 대표님만의 의미가 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떤 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5천이 네, 지금은 이제 실적이 많이 증가를 해서 5천도 싸다 이런 말이 나오지만 그렇죠. 작년 여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5천이 한국 시장이 받아야 될 밸류에이션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받아야 되는데 늘 그걸 못 갔었던 20년 동안. 그래서 5천이라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뭐 새로운 시대 뭐 이런 느낌보다는 되게 밀어놨던 숙제를 하는 느낌? 예, 응당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비정상의 정상화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막상 5천이 됐을 때 뭐 저도 뭐 적지 않아 당황했었지만 이제 올 것이 왔다, 제대로 됐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네. 비정상의 정상화. 그렇다면 그 5천이 됐던 가장 큰 원인, 동력, 요인은 뭐였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난 뭐 1년 동안에는 네. 뭐 누구나 하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 두 가지 드라이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원동력이. 첫 번째는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했던 강한 실적의 상승이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상법 개정, 세법 개정, 그리고 또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만들어낸 한국 상장 기업 경영의 정상화. 그래서 밸류에이션 상승으로 나갈 수 있는 경영의 정상화 이 두 가지가 공존을 해왔던 것 같고요. 뭐 작년 가을에 막 디램이 막 엄청나게 올라갈 때에는 그때는 살짝 그런 실적으로 많이 갔다가 또 시장이 주춤할 때는 다시 또 이 밸류에이션과 지배구조 이런 쪽으로 왔다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주고 받으면서 시장을 계속 끌어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럼 5천 넘어서 지금 사실 5천 가면 너무 많이 빠진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6천을 갔다가 네. 2, 300 갔다가 왔으니까 그러면 6천 넘어간 거는 거품입니까? 지금 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지수가 올라가는 것만큼 이제 네. 국내 기업들 실적들도 많이 개선이 됐고 또 반도체가 아니어도 비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예, 그리고 요새 제가 좀 특징적으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이렇게 하나씩 몇 면을 보면 이게 다 어느샌가 수주 산업이 됐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삼성전자 1등이고 포스코 2등이고 이런 시절에는 그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이 다 물건을 스팟으로 팔았어요. 그때그때 시세에 맞게. 그러면 뭐 철강 가격이 떨어지면 뭐 금리 올라가면 환율 떨어지면 경기 안 좋아지면 이러면서 그 실적의 가시성이 적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많이 버는 돈에 대해서 좀 큰 가치를 부여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 반도체를 LTA라고 하는 그 장기 계약하에서 좀 고정적으로 계약을 가져간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있죠, 뭐 조선 있죠, 그다음에 바이오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트랙 베이스로 하는 거다 보니까 자동차 업종 몇 개를 제외하고 나서 보면은 우리가 소위 블루칩이라고 말하는 대형주들이 대부분 다 실적 가시성이 지난 20년과 달리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100억을 벌어도 옛날에는 100억 벌다가 50억 벌다가 알 수가 없으니까 뭐 7배, 8배밖에 못 줬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은 충분히 12배, 13배, 15배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지수 레벨이 올라가더라도 뭐 감히 버블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환경이 네. 좀 달라졌다. 환경과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가 있었다. 네. 그럼 예를 들면 반도체도 있을 거고 뭐 네. 방산도 예, 있을 조선. 거고 네. 조선도 있을 거고 대체로 좀 수주 네. 산업이 돼서 실적을 좀 예측하는 것도 맞습니다. 범위 안에 들어왔다. 네. 계약을 2년 단위, 3년 단위로 네, 하니까 내년에 얼마 벌지, 후년에 얼마 벌지까지도 이제 보이는 거죠. 네. 그러면 옛날처럼 내일 일을 몰라 이런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밸류에이션을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책에 보면 이제 왜 이제서야 코스피 5천인지를 물어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요 말씀은 꼭 이제 5천이라는 네. 거기에 예. 방점을 찍기보다는 왜 저평가 국면이 굉장히 오래됐는지를 좀 생각을 맞습니다. 해봐야 된다라는 네.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좀 주시면요. 네, 뭐 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뭐 이런 말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너무 시장이 뜨겁고 좋다 보니까 이제 신나니까 네네. 이제 우리고 또 투자자분들은 항상 새로운 일을 관심을 가지시잖아요. 뭐 내일 어떻게 될 것 같아, 뭐 뉴스가 뭐야 이렇게 많이 보시니까 그 과거에 우리가 왜 쌌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안 가지시고 많이 까먹으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한국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변한 건 아니고 지난 20년 동안 좋은 기업들도 많았고 좋은 실적을 냈던 기업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기간들 동안 그 한국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가 불일치됐던 문제들. 대주주가 기업 가치 상승을 원하지 않았던 거죠. 주가를 때로는 누르고 싶었던 적도 있었고. 그러면 뭐 서로 의견이 다른 건 괜찮아요. 근데 의견이 다를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민주적으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이 됐어야 되는 건데 소액주주의 견해나 권익은 완전히 무시가 되고 대주주가 20-30%밖에 없는데 100% 경영권을 다 가져가는 거죠. 경영권 남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에 따른 이제 소액주주 이해관계의 불일치 그거로 이제 보호되지 않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20년 동안 해결되지 않고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사실 4천 5천을 진작에 갔어야 되는 건데 너무 억울하게 많이 눌려 있었죠 우리나라 주식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지난 20년 동안 왜 한국 주식이 눌려져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앞으로 이제 더 좋은 제도, 더 좋은 투자 문화, 더 좋은 기업 문화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또 그래야 5천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찍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번에 조정을 받더라도 5천은 안 깨지잖아요. 그래서 하단으로 한국 시장이 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상승할 수 있었던 원동력에는 물론 아까 말씀해 주신 기업들의 실적 이런 부분들 체질 변화 이런 네. 것도 물론 있지만 이제 정책 변화가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큰 동력이 돼줬는데 뭐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네. 뭐 소액주주들에게 권한이 어느 정도 간다거나 네. 아니면 배당 정책의 변화가 있다거나 최근에 나오는 실질적인 변화 좀 체감하는 부분이 있으세요? 이번엔 주총 시즌이다 보니까 이번 주 지난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상장 기업들 많이 만나 뵈는데 확실히 상장 기업들이 느끼는 무게가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무게가요? 네. 그래서 저희랑 소통을 할 때에도 훨씬 더 개방적으로 많이 얘기를 들어주시고 정말 많이 받아들이시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뭐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시면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옆에서 이제 어머니께서 회초리 들고 해라 하는 게 대표님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저도 싫어했습니다. 저도 굉장히 싫어했었는데. 근데 이게 네. 사람이 그 하기 싫은 일을 할 때에도 네. 뭐 그거를 하겠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공부를 왜 해라고 하지만 옆에서 누가 하라 하면 좀 하잖아요. 이제 그런 작용들이 이제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 지배 구조에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강제성과 네.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간다. 당장 뭐 이게 불법이라던가 뭐 누가 뭐 강제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 본인들이 생각해도 좀 부끄러운 거죠. 우리가 이래도 되나? 뭐 근데 누가 뭐라고 하면 이제 사람이 이제 옆에서 한마디 하면 그 대놓고 그런 일을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인식들이 되게 많이 바뀌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마치 옆에서 잔소리하는 어머니가 생긴 것처럼. 근데 사실 그게 정상인 거죠. 이게 비상장 기업이면 기업이 자기 맘대로 해도 돼요. 근데 상장 기업이 올라갔다라는 게 상장 기업이 영어로 퍼블릭 컴퍼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한국전력공사처럼 공사가 아니라 이제 공공의 역할을 하는 그런 기업의 역할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어가고 그 목소리가 믹스되고 반영이 돼서 이제 기업의 경영의 형태로 나가는 그런 움직임들이 한국에서 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미 되게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작년에 상법 개정들이 실제로는 올해 하반기부터 효과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올해 주총보다는 내년 주총에 더 큰 변화가 있을 거고 내년 주총에서는 이제 소액주주들이 추천을 했던 그런 그 독립이사들이 많이 그 실제 이사회에 진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미 많은 변화가 있을 거고 내년에도 또 2차로 많은 변화가 있을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 올해는 분위기 변화 감지 정도라면 실질적인 변화는 내년에 오히려 좀 더 크게 있을 것이다. 내년에 더 큰 변화가 있을 것 같고 올해도 그냥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분위기가 만들어내는 경영 행태의 변화가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한 번 더 가서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작년에 또 세법 개정에 따른 그 배당 분리과세 또 그 이제 기업 오너들 입장에서는 뭐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배당을 조금만 올리면 배당 분리과세 적용이 되는데 내가 이거 안 하면 주주들한테 얼마나 원성을 듣겠냐. 그래서 배당을 좀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상장기업들 이번에 발표하시는 거 보면 그 배당 분리과세 요건에 적용이 되기 위해서 전년 대비 배당을 늘리시는 기업들이 뭐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뭐 주주 환원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신다 그러면 당장 체감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번에 3차 상법 개정 같은 경우에는 그 자사주 소각을 강제화 시켰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도 올해 당장 느끼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주식의 시대라는 네. 표현을 이제 쓰시잖아요. 주식의 시대가 왔다고 대표님은 생각을 하세요? 오고 있다고 생각을 오고 하고 있다.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제 그런 얘기 항상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의 가계 자산의 네. 80% 90%가 부동산이고 네. 금융자산 10%인데 10% 중에서도 주식은 얼마 안 된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고 실제로 통계를 봐도 우리나라 전체 가계 자산의 부동산이 80%가 넘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공화국 이런 얘기가 나오죠. 뭐 부동산도 중요한 자산이긴 합니다만 사실 그 뭐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동산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먼저 산 사람한테 부를 몰아주고 이제 갖지 못한 사람들의 부를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는 그런 작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주식은 뭐 계속 끊임없이 새로운 주식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부동산이 제로섬의 느낌이 좀 있고 주식은 플러스섬 게임으로 우리가 잘 활용을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선진국처럼 전체 가계 자산에서 주식의 비중이 늘어나야 되는데 사실 지난 20년 동안에는 그런 믿음이 없었죠. 주식은 하면 패가망신이다. 그리고 믿고 맡길 기업이 없다. 한국은 장기 투자 안 된다, 가시 투자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되게 팽배했다고 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해소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도 가시 투자가 가능하고 어떤 믿을 만한 기업이 있으면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있고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부동산에서 돈이 슬슬슬 이제 주시장으로 오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 코스피 5천의 상징적인 또 의미 중에 하나가 가계 자산에서 주식의 비중이 의미 있게 늘어나는 주식의 시대 이런 게 올 수 있고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거기에 유동성의 힘도 굉장히 좀 크지 않나. 환경적으로 네. 이런 생각도 하기는 하거든요. 네. 어떠세요? 물론 그게 이제 그 물기를 냈다고 해도 네네네. 물이 부어지지 그러니까요. 않으면 물이 흐르진 않겠죠.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물길이 되게 잘 뚫려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또 유동성도 이제 국내 한국만 놓고 본다 그러면 지난 한 5, 6년 정도 놓고 본다 그러면 전 세계가 돈을 다 풀었거든요. 근데 한국만 조금 돈을 덜 푸는 나라였어요. 이상하게 그 균형 지정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에 갇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지금 그 부작용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그 부작용도 적고 하다 보니까 유동성 측면에서는 한국 경제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유동성도 좋고 또 유동성이 흘러갈 수 있는 방향도 제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도 나왔기 때문에 말씀하신 유동성 측면에서도 주식의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직 왔다가 아니라 오고 있다. 네, 네. 이렇게 표현해 주신 부분이 네. 네, 인상적인데 그 정책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어떤 이슈에 이제 흔들릴 때마다 최근에도 보면 뭐 자사주 소각을 한다든가 주주 환원에 조금 더 적극적인 기업들의 주가 복원력이 조금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면 글쎄요, 뭐 이런 시대가 점점 말씀하신 그런 거에 가까워지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좀 증명하는 그런 네. 어떤 기업들이 좀 보이시나요? 지난주에 네. 정말 제가 깜짝 놀랄 일이 있었는데 그래요? 그 이제 주말 사이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네. 그 거래소 상장 규정을 조금 보완을 해서 그 이중 상장, 중복 상장을 원천적으로 이제 타잔을 그렇죠. 시키겠다 이런 뉴스가 좀 주말 사이에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런 논의가 있었기도 했었고 그랬더니 월요일 날 제가 오랫동안 갖고 있는 주식이 있었는데 이 주식을 제가 이제 올해 펀드 매니저 21년 차인데 한 번도 상한가는커녕 상한가 근처도 간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근데 그 회사에 뭐 아무런 저평가된 회사긴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자회사 상장을 금지한다라는 뉴스로 월요일날 상한가를 가더라고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시장 상황 자체는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다들 반도체 AI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지배구조 변화 그리고 이 밸류에이션 변화 한국 기업의 어떤 디스카운트 요인의 해소에 따른 움직임이 살아 있고 이런 게 실제로 가격의 반응을 이런 그 이란 전쟁 와중에도 주고 있구나 이런 거를 체감을 되게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고무적이고 뭐 지금 어떤 이란 사태가 뭐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젠가는 끝이 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진정이 되고 나면 한국 시장 되게 해볼만하다. 재밌는 그러니까 전체 시장이 뭐 정체가 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지배구조 변화나 어떤 기업 가치 개선에 따른 그런 양상들이 되게 많이 나오겠다. 재밌겠다. 이런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해지지만 여쭤보진 않겠지만 네. 아무튼 한 번도 본 적 없는 상한가를 그 이슈로 인해서 그래서 한 번도 본 적 없고 있을 거라고 기대도 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가 있어도 반영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건 엄청난 차이인데 맞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졌구나라는 네, 걸 좀 네. 체감하셨다는 말씀이신데 요 얘기를 할 때마다 일본의 사례를 우리가 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도 이런 정책을 앞서서 해서 주가가 크게 오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도 우리나라를 집중할 때 일본처럼 될 것이다라는 기대도 있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도 좀 듣고 싶어요. 네. 네.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보다 늘 경제 체제나 이런 것들이 조금 10년 정도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별로 그런 거에 저는 자존심 상할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늘 일을 빨리빨리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늘 빨리빨리 캐치업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2012년, 14년 그때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일본의 그 주시장 개혁은 그때부터 이제 아베노믹스 밸류업 뭐 이렇게 표현할까요? 맞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일본 거래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도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정말 수십 가지 정책이 지난 10년 동안 일본에 나왔고 그 중에서 잘 안 된 정책도 있고 잘 된 정책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그 실험들을 10년 동안 했던 실험들을 보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엑기스만 정답만 골라서 정말 잘 적용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또 한국 상황에 맞게 한국 고유의 정책도 나왔고 그래서 어떻게 딱 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 일본에서 있었던 그 소위 말하는 자본시장 개혁의 정책들이 한국 시장에서는 10개월 동안 다 했다. 네. 10년 거를 10년 거를 10년치에 있는 진도를 10개월 동안 다 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장도 그렇게 많이 튀어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개혁의 움직임들이 있었고요. 특히나 이제 일본 주식시장을 보시면 코로나 이후로 그 뭐 토피스 지수 같은 걸 보시면 거의 4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일본 시장에서 그 일본 시장의 주식 수가 줄어들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그 주식이라는 게 어떤 투자자가 사고 팔고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파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가 빠지기도 하지만 기업들이 주식을 자꾸 찍어내면 뭐 신규 상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쪼개기 상장, 뭐 전환사채, 교환사채 이런 걸 찍어내기 시작을 하면 투자자가 안 팔아도 이 매물의 압력으로 인해서 주가가 내려갈 수 있거든요. 이게 한국이 되게 심했고 일본도 심했어요. 그런데 일본이 이런 그 개혁 정책들이 한 6, 7년 누적이 되다 보니까 2020년 전후로 되게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일본이 신규 상장하는 회사보다 상패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뭐 모에서 자회사 상장이 되어 있으면 자회사들을 계속 상폐를 시켜요. 그래서 통합법인을 만들어요.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서 일본 주식의 수가 2021, 23 이렇게 계속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주식도 리레이팅이 나왔고 지금 사실 제가 전 세계 투자자를 만나보면 대부분 다 미국 주식 몰빵이시지만 일본 주식은 필수예요. 아. 네, 글로벌 연기금이나 뭐 이런 대형 자금에서 일본 주식을 안 들고 계신 분들이 없어요. 특히 일본 행동주의 펀드를 되게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이유를 발생했던 그 원동력들이 주식의 수익 감소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한국이 2025년이 한국 주식시장이 1981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81년 한국 주식시장이 시작된 이래로 한국 전체의 주식 수가 줄어든 첫 해입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신규 상장하거나 뭐 이런 IPO나 이런 것보다 이제 자사주 소각되는 물량이 더 많은 첫 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본 시장에 나타났던 변화가 한국 시장에서 되게 빠르게 캐치업되면서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또 하나 기다리고 있는 일정이 이제 뭐 MSCI 선진 편입이라든지 물론 뭐 그 앞단에 과정이 하나 더 있어야 되겠지만 이것도 올해 중순에 일정이 있으니까 이런 걸 보면서도 한 단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룸이 좀 있을까요? 네, 저희는 뭐 개인적으로 저희 회사 측면에서는 그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해외 마케팅을 직접 하고 있다 보니까 체감적으로 느끼는 건데 표현이 굉장히 죄송스럽지만 제가 뭐 작년 초까지만 해도 뭐 해외에 큰 투자자들 만나 보면 제가 뭐 정상인 취급을 못 받았어요. 잡상인 취급을 많이 받고. 진짜요? 네, 뭐 한국 주식을 하는 매니저니까요. 그래서 뭐 얘기는 말은 되는데 한국 주식은 우리 투자를 못해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하셨었는데 그런 그 기류의 변화가 작년 여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약간 또 미팅 시간도 길어지고 또 제 얘기를 또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이런 변화를 제가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고 보통 그런 그 글로벌 빅먼이라고 하는 분들은 스터디하는데 1년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작년 여름부터 스터디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올해 하반기 정도부터가 좀 본격적인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작년하고 올해 이제 외국인 움직임이 되게 매수 매도 양쪽으로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은 조금 아시아 지역 베이스로 한 좀 헤지펀드들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실제로 좀 시장을 길게 보고 오랜 그 수급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금들은 올해 하반기 이후로 좀 긍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긍정적이라고 하니까 좋은데 네. 1년 스터디 하시면 우리 시장에선 너무 늦으시는 것 같은데 우리 시장을 한국 시장은 안 맞죠? 그러니까 한국 시장을 잘 파악을 네. 얼마나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인데 다들 그런 얘기 똑같이 하세요. 너무 올랐다.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빠르냐?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세요. 네. 성장하는 산업에 올라타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있는데 이거 대표님 다 아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성장하는 산업에 올라타야죠. 네, 올라타야죠. 네, 어떤 산업을 말씀해 주시는지 그 뷰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뻔하고 당연한 말인데 제가 이 말을 언제 했었냐면 그러니까 그 보통 뭐 가치주 저는 이제 가치 투자를 오랫동안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평가된 주식, 뭐 소외된 주식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보통 이제 가치주, 성장주 이렇게 구분하시잖아요. 그러면 너는 성장주 투자 아니니까 그러면 가치주 뭘 봐?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근데 가치주와 성장주가 서로 대비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가치주도 성장을 안 하면 영원히 쌓여. 아. 예, 그래서 성장하지 않는 가치는 가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치주 안에서도 실적이 좋아지는 회사를 찾아야지. 그런 의미군요. 이게 뭐 PER, PBR 뭐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 싸다. 그러면 보통은 싼 게 비지떡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주식을 사면 안 된다. 그래서 가치 투자자도 성장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 그래서 저희가 항상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가치주의 반대가 성장주가 아니거든요. 성장하지 않는 가치주는 가치가 없는 주식이에요. 예, 그리고 뭐 어느 누가 나는 가치가 없는 주식에 투자해 누가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가치 투자자고 모든 가치 투자는 성장주를 삽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가 협소하게 말할 때 좀 저평가된 소외된 주식을 사는 가치 투자 대비해서 반대되는 개념은 뭐냐면 성장주 투자가 아니라 모멘텀 투자. 예, 시장의 흐름이나 유행을 쫓는 당장 분위기가 좋은 당장 퀵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따라가는 거를 모멘텀 투자라고 한다 그러면 반대로 좀 약간 바보처럼 당장 돈을 못 벌더라도 이제 좀 저평가된 종목을 찾는 거를 가치 투자라고 하고 가치 투자도 성장의 요소는 필수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이제야 알겠습니다. 네. 가치주, 성장주에 대한 네. 의견을 이제 말씀해 주신 건데 사실 최근에 이제 몇 년 동안 몇 년인 것 같아요. 이제 챗GPT 나오고부터 해서 AI 빼고는 사실 네. 시장에서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정말 뭐 거의 뭐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줄기인데 글로벌 AI의 큰 줄기 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치는 네. 이제 금광에서 비유를 하자면 네. 곡괭이를 판다. 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도 뭐 실적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 네. 이런 상황을 또 투자 관점에서 조망해 주시는 의견도 네. 듣고 싶습니다. 네, 뭐 네. 다른 뭐 네. 분들도 많이 하시는 말씀인데 네. 근데 저는 단순히 우리나라가 지금 금광의 곡괭이 정도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혁신의 중심으로 다가가고 있다. 옆에서 단순히 뭐 청바지 팔고 곡괭이 파는 그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금덩어리 중에 하나가 우리 쪽으로 오고 있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왜냐하면 이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 네. 사실 소프트웨어의 혁신은 우리가 적용하는 속도보다 이미 너무 빨리 갔어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앞으로 계속 뭐 LLM이나 이런 것들이 새로운 모델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현실적으로 말하면 지금 나와 있는 것도 우리가 제대로 못 써요. 네. 예를 들면 지금 뭐 최근에 나와 있는 뭐 클로드 코드나 이렇게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데 저도 써보고 있습니다만 도저히 이 속도를 못 따라가서 지금 나와 있는 것도 제대로 못 쓰거든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것만 제대로 써도 지금 사람들이 얘기 많이 하고 있는 뭐 이 AI를 통한 생산성의 혁신, 뭐 피지컬 AI 이런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나와 있는 것들을 제대로 못 쓰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하드웨어의 제약 때문이에요. 반도체가 모자라고 전력이 모자라고 그다음에 이거를 잘 돌릴 수 있는 노하우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뭐 영원하진 않겠지만 앞으로 몇 년간의 이 세계의 발전과 경제 성장은 뭐 미국에 있는 연구소에서 굉장히 기발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도 물론 뭐 의미가 당연히 있죠. 근데 그게 경시가 된다는 건 아니고 지금 주목해야 되는 거는 하드웨어의 혁신이에요. 그리고 하드웨어의 공급을 얼마나 잘 원활하게 가져가느냐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지금 GPU는 너무 차고 넘쳐요. 근데 GPU에서 HBM으로 가는 병목이 문제거든요. 근데 이 병목은 HBM 쪽에서 해결을 해줘야 돼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혁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과제이긴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이 AI 혁신에서 앞으로의 미래에 근미래의 키를 쥐고 있는 플레이어가 누구냐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쪽으로 많이 중요성이 넘어오고 있다. 왜냐하면 하드웨어가 병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병목을 해결할 수 있는 키를 쥐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플레이어 한국에 있다. 그래서 곡괭이를 파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 프론트에서 뛰고 있는 메인 플레이어 중에 하나가 됐다. 근데 아직은 이런 것들을 이게 너무 갑자기 크게 일어나는 변화이기 때문에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래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스팟마켓에서 파는 그런 그 장사에서 이 수주 산업 베이스로 바뀐 거거든요. 비즈니스 모델이 바뀐 이유이기도 한데 이런 것들을 아직은 체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뭐 28년 뒤에 28년 이후에 시에 꺾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뭐 PE 같은 게 7배, 6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저평가가 약간 좀 그 달라진 현실을 우리가 좀 충분히 시장이 아직까지 완전히 그 풀리 받아들이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이제 금광을 캐는 네. 이 상황에서 금을 막 캐다가 금이 나오면 좋고 네. 안 나와도 어쨌든 캐긴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곡괭이는 필요하고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의 수혜다라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짧았군요. 우리나라 자체가 이제 네, 그래서 금을. 금을 같이 깨고 있는 거고 어. 약간 뭐 다이아몬드 같아요. 다이아몬드 어. 같은 걸 캐면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잘 세공을 해야 네. 빛이 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다이아몬드는 이제 막 캐기 시작을 했는데 어. 이거를 세공하는 기술은 한국에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어떻게 보면 비유하자면 그렇군요. 그래서 되게 중요도가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약간은 좀 어폐가 있겠습니다만 단순히 조력자의 역할만은 아니다. 아, 네. 이미 그건 넘어섰다. 네. 그러면 대표님께서 이제 평소에 실력 있는 기업이 제값을 못 받는 구조, 요것도 이제 많이 비판하시고 안타까워하셨는데 지금의 요런 우리나라 뭐 반도체 테크 기업들의 요런 선전 다시금 밸류를 좀 주목받고 있는 요런 상황들이 그런 구조, 안타까웠던 구조를 좀 변화시키고 있다고 보세요. 그 구조를 변화시키는 부분도 있고 네. 약간 구조의 변경을 좀 뒤로 미루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네네. 저는 이제 지배 구조가 네. 단순히 대주주 소액주주의 이런 문제를 떠나서 효율적인 기업 경영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삼성전자 이런 거는 이제 글로벌 10대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하는 비즈니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 책에는 삼성전자를 조금 B2B랑 B2C로 분할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적었는데 물론 굉장히 실험적이고 이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왜 그런 말을 했냐면 이 지배 구조의 효율성을 가져가는 게 기업이 더 높은 실적을 내고 더 많은 실적을 내는 데에도 실적인 도움이 돼요.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분할을 하고 미국 기업들이 전문화를 하고 이런 지배구조 개선을 가져가는 요인들이 뭐 주주 환원이나 뭐 배당 이런 걸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경영을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기본적으로 재벌이 대부분 상장세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굉장히 중층의 복합차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구조가 이 주주 환원의 문제도 있지만 기업 경영의 비효율성 문제도 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개선시켜주기 위해서 지배구조가 중요한데 지금 이제 워낙 기술, 뭐 실적 이런 쪽으로 관심이 좀 너무 많이 쏠려져 있다 보니까 작년에 시작된 지배구조의 개선에 대한 관심들이 조금 살짝 죽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것만큼 또 이제 반도체가 호황인 것만큼 또 기업 지배구조 개선도 같이 따라가 줘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5천이 목표가 아니라 하단이 돼서 7천, 8천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관심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런 분야의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책에 나와 있다는 B2B, B2C 삼성 뭐 이런 네. 얘기도 좀 네. 궁금하기는 한데 그럼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확인이 되고 확인을 하고 있지만 네. 지배구조 쪽에 있어서는 좀 관심도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 결과도 그렇고 아직은 좀 아쉽다라고 알아들으면 될까요? 네, 아직은 네. 이제 아쉽다기보다는 갈 길이 더 갈 길이 멀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 호황이 뭐 영원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네. 이 끝난 뒤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기업 지배 구조가 효율적으로 바람직하게 서 있어야 넥스트 스텝도 준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제목에 대해서 많이 말씀 듣지 않으셨어요? 왜냐면은 3,000대 쓰셨다 그러니까 네, 네. 5,000이라고 하셨던 게 그때는 맞았겠지만 워낙에 빠르게 가가지고 네. 네. 그래서 이제 3,000대 책을 쓰기로 하고 네. 그 원고를 다 썼을 때가 4,000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출판 사장님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설마 책이 나오기 전에 5,000이 가진 않겠죠라고 하셨었는데 떨리는 목소리. 근데 저희가 표지가 디자인이 나왔을 때가 이미 5,000을 찍었고 책 출간일에 6,000이 넘었어요. 네. 출간 이래 6,000이 네, 넘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출간하는 날에 벌써 그 했어서 행운의 책이네요. 행운의 책입니다. 행운의 네. 책이고 제가 책을 내기 이틀 전에 뭐 코스피 만을 타이틀로 담은 책들이 이미 나와서 네, 코스피 만을 담은 책들은 베스트로 가시고 뭐 저희 책은 뭐 부진합니다. 네. 근데 뭐 그때 그 책의 의미가 뭐 어떻게 5천 갈 수 있냐 없냐, 5천 갈 때 뭐 투자해야 되냐 이런 내용들이 전혀 아니었고 왜 우리가 그동안 이 낮은 레벨에서 머물렀는가에 대한 약간 역사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책이 반이고 그 역사책에서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어떤 한국 기업들의 고질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어디에 관심을 좀 둬야 되겠는가라는 좀 대안적인 제시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타이밍은 놓쳤으나 네. 뭐 아주 의미 없는 책은 아니겠다. 아유, 그럼요. 네.
결정해서 왜냐하면 나오게 됐습니다. 질문을 코스피 5천 시대 안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인데 사실 이제 예, 5천 시대에 예, 있으면은 예, 안 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6천도 갔다 왔고 이제 이러니까 질문 자체를 어쨌든 그동안에 이제 저평가 받았던 국면이 너무나 오래됐다면 거기로 안 가고 쭉쭉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요건들이 필요할지로 이제 바꿔 좀 질문을 드리면 어떤 네. 부분이 좀 필요할까요?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네, 드리면 네, 이제 한국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섹터가 있는데 네. 그 지주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는 지주사가 되게 많고 뭐 해외에도 지주사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막 뭐 100개 이상의 지주사가 동시 상장되어 있는 나라는 전혀 없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주사가 지금 평균적으로 갖고 있는 자회사의 지분 가치 NAV라고 하죠. 그 갖고 있는 자회사의 지분 가치 대비 50% 이상 그 할인을 받아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주사라고 하는 게 이제 본질적으로는 ETF랑 큰 차이는 없거든요. 뭐 ETF도 상장 주식을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ETF 가지고 뭐 중복 상장이나 이중 상장이나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주사는 이제 상장 주식을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을 못 받아요. 물론 뭐 아무래도 ETF랑은 다른 특성이기 때문에 뭐 한 20-30% 정도의 할인을 받아야 할 수도 합리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50% 60% 할인을 받을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지주사가 할인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굳이 꼽자면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네. 첫 번째는 대주주 소액주주 이해관계 불이치가 가장 심한 회사예요. 왜냐하면 보통 대주주들은 자회사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상장 그 지주사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주사들은 때때로 기업 가치가 올라가길 원하지 않으시거나 또 주가가 빠졌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 가끔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소액주주랑 대주주의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는 그 문제가 가장 첨예한 게 지주사였어요. 그런 부분이 첫 번째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주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이 우리나라는 배당을 상장사들이 안 하니까 이 상장 자회사들이 지주사로 배당을 올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상장 지주사는 돈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가 아니다. 그냥 껍데기 뭐 이런 상장 그 이 재벌 집단의 가문의 지배 구조를 위한 어떤 특수 목적 법인인 거지. 이 개별 기업의 가치가 없다라는 그런 비평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각도에서 본다 그러면 한국 지주사가 독특한 섹터이기도 하니까 뭐 싸다는 게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두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지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제 대주주 소액주주 간의 불이치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과거처럼 소액주주의 이해가 완전히 무시되진 않아요. 예, 물론 대주주의 이해도 대주주도 주주기 때문에 대주주의 이해관계도 존중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호 간에 좀 열린 토론이 가능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주사의 저평가 문제였던 어떤 그런 그 소액주주 대주주 간의 이해관계 불일치 문제가 해소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법 개정 이후로 배당을 많이 늘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배당을 공언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자회사들이 배당을 많이 늘리고 있어요. 그러면 지주사들도 뭔가 비즈니스를 새로 하고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과거의 비판과 달리 회사로서의 가치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주사의 가치가 상장회사 가치가 안 올라가더라도 지주사 가치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주사가 반값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할인율이 50에서 30% 줄어들면 뭐 한 40% 50%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밸류에이션의 변화 이런 일들이 뭐 제가 지주사를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한국 시장에서 좀 되게 디스카운트가 오랫동안 당연한 것처럼 일컬어졌던 그런 섹터나 업종들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계기가 이번에 좀 마련이 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로 인해서 지주사가 굉장히 좀 주목을 받는 시장이 최근에 네, 또 네, 네. 그래서 최근에 뭐 그러시니까요. 국내 지주사들 보면은 조금 주가 상승도 네. 좀 탄력적인 편이고요. 그런 아까 제가 생각하셨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런 법 뉴스 뭐 이런 제도 변화 이런 것들이 좀 민감하게 반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전쟁 이슈도 있고 워낙에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3월에만 사이드카가 3월에만 한 7차례인가 정말 엄청난 변동성인데 이게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가장 많은 사이드카고 네. 그러니까 진짜 변동성으로 치면 최근에 우리나라가 진짜 최고지 않나 뭐 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이런 장세에서 주식의 시대 그 안전마진 이런 표현도 이제 써주셔서 네. 그럼 어떤 의미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네. 이게 이제 투자를 할 때는 이제 두 가지 위험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투자에서 위험을 얘기를 할 네. 때 하나는 이제 그 말씀하신 변동성. 음. 이제 부동산이야 그냥 묵혀둔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뭐 가격이 매일매일 호가가 왔다 갔다 하진 않으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별로 안 주는데 주식은 이제 매일매일 시세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걸 팔아야 되나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변동성이 주는 이제 위험의 감각 이런 맞죠. 게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방향성이에요. 음. 이게 뭐 5년 뒤, 10년 뒤에 좋은 회사가 될지 난 절대 모르겠다. 이런 방향성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주식을 오래 들고 있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이제 두 가지 위험성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위험성 중에서 저는 변동성은 투자자가 어쩔 수 없이 숙명적으로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게 어쨌든 9시가 되면 이제 시장이 열리고 그렇죠. 예, 이제 오후 3시 반이 될 때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변동성, 무슨 이런 최근의 변동성은 너무 심한 거긴 합니다만 이런 변동성 자체는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감당을 할 때 방향성이 틀린 자산을 들고 있으면 감당할 이유가 없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게 단기적으로 테마 주고 뭐 이번 달에 이게 좋을 것 같고 이래서 주식을 들고 있는데 이 주식이 뭐 1년 뒤, 3년 뒤, 5년 뒤에 정말 좋은 회사가 될지는 난 잘 모르겠다. 그런 방향성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변동성이 커지면 주식을 파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식이 흔들려서 공포스럽지만 나는 이 회사가 1년 뒤, 3년 뒤, 10년 뒤에 정말 위대한 회사가 돼 있을 거라는, 뭐 위대한까지는 거창하지만 좋은 회사가 돼 있을 거라는 어떤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변동성은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뭐 잠시 잊고 뭐 투자를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금 질문하신 거를 좀 역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안전마진이라고 뭐 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네네. 표현들이 있는데 그냥 쉽게 표현하면 주식은 고통스러운데 주식 투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고통스러운 건데 이 고통을 참아가는 가치가 있냐? 야. 예. 근데 2024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주식 투자를 할 때 이 변동성, 이 뭐 한국 시장은 또 아까 말씀한 것처럼 빠르잖아요. 예, 아까 네네네. 뭐 1년 만에 막 2배씩 올라오고 하잖아요. 이런 변동성이 큰 시장을 굳이 감수해야 되고 참아야 될 이유가 있냐? 그러면 한국 시장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한국 시장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은 그냥 상수로 주식을 하는 한 네. 감수해야 되는 걸로, 물론 최근에는 굉장히 심하긴 네.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걸로 좀 보면서 가치를 봐야 된다. 아까 가치주 성장주 말씀하시는 거하고도 또 네.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책에 보면은 메리츠 금융지주를 꼭 이렇게 네. 꼽으셨는데 네. 이거 말씀드려도 되는 거죠? 네. 네, 모범 사례로 네. 꼽으셨어요. 네. 대주주와 소액주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기업으로 이렇게 네. 꼽으셨는데 어떤 의미이고 네. 뭐 다른 이런 모범 사례가 되는 기업들도 네. 또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 어떤 기준도 주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뭐 이제 뭐 메리츠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저뿐만 아니라 네. 뭐 지배구조 관련된 서적이나 뭐 방송이나 컨텐츠에서 늘상 네. 노상 나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적었는데 이게 사실 제 책이 좀 죄송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이 비판 내용이 많거든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이제 워낙 지배구조상 나쁜 행동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적으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상장 기업들의 좀 나쁜 면모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비판을 하는 내용들을 많이 적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애정을 담아서 적은 거라서 네네네.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린 거라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비판만 할 수는 없으니까 네. 뭔가 좋은 사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한국 기업에 안타깝게도 사례가 거의 없어요. 아이고. 네, 이제 작년에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한 이제 거기 생기겠죠. 때문에 앞으로는 네. 많이 생길 거예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한국 기업에서 좋은 지배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사례가 딱 뭐냐라고 말하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회사가 애석하게도 메리츠 금융주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메리츠 금융주주가 너무 훌륭한 회사라는 것이 아니라 메리츠 금융주주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대주주의 한 주와 소액주주의 한 주는 동일하다 이 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액주주 대주주의 이해관계 불일치,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가 안 되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 경영권 남용 이런 거에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선언 같은 거였어요. 기본적인 네. 문제인 그래서 뭐 메리츠 금융주는 뭐 많이 오르기도 했고 뭐 비즈니스 상의 어떤 어려움 정도 앞으로 많이 있겠습니다만 지배구조 관점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대주주의 한 주와 소액주주의 한 주는 똑같다라는 그 회사의 선언 그 한마디 그게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안타깝게도 메리츠밖에 없지만 그런 선언을 하신 회사가 근데 앞으로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사례가 하나 있다라는 것도 되게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이제 막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범들을 좀 따라서 소액주주와 대주주를 앞에 소자 대자 다 떼어버리고 그냥 주주로서 바라보는 인식들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에 많아졌으면 좋겠고 또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책 쓰실 때는 조금 더 좋은 사례가 네.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죠? 네, 바람입니다. 네.
그 주식의 시대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게 이제 뭐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좀 생산적 금융 쪽으로 우리가 발전을 시켜보자 이런 틀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근데 여전히 주식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과거부터 학습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돈 벌기가 어려워. 네. 약간 도박 같은 거야. 네, 뭐 이런 네. 느낌들 예전부터 네. 뭐 이런 분들한테도 시대가 좀 바뀌었어라는 말도 책을 통해서 좀 해주고 싶으신 것도 같고 네. 남겨주실 말씀 있으세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변하지 않는 원칙 중에 하나는 네. 최고의 투자는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입니다. 네. 뭐 건강이 됐든 뭐 학습이 됐든 뭐 정서가 됐든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제 한국 사회는 불행히도 조금 돈을 위한 투자에 내 시간을 되게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압박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송도 많이 보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 건데 물론 그것도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만 사실 제일 좋은 인생은 그 투자라는 행위 자체가 남한테 내 돈을 맡기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돈을 던지는 거잖아요. 던질 투에 돈 자자를 쓰는 거니까 내 돈을 남한테 던지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내 돈을 대신 잘 키워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첫 번째 내가 필요한 거는 믿고 맡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꼭 금융상품이 아니더라도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삼성전자를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대상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마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이 별로 안 좋아요. 믿고 맡겼는데 너무 많이 당했어. 뒤통수 치고 뭐 이상한 짓 하고 오래 들고 있으면 손해야. 그래서 내가 이거를 계속 갈아타야 되고 바꿔야 되고 네. 하니까 이번 달은 뭐야, 다음 달은 뭐야, 이란 전쟁 언제 끝나? 유가에 따른 수혜주는 뭐고 피해주는 뭐야 이런 것들을 계속 하면서 정말 중요한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는 정작 게을리하게 되는 그런 삶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균형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거는 투자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투자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대상을 찾는 것 같아요. 근데 죄송스럽게도 한국 시장에는 그동안 없었어요. 그게 뭐 펀드 매니저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기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기업들도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네. 펀드 매니저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시장 추종하는 그런 네. 운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상황적으로. 근데 앞으로는 한국 시장이 한 번에 바뀌는 건 아니고 전체 기업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기업들이 점점 많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내 시간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내 자금을 믿고 맡겨서 투자를 해주고 내 시간은 가장 소중한 나를 위한 시간을 쓰는 그런 식의 삶을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점점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공부하셔야 되고 아직은 조금 더 대응해야 되겠지만 한국 시장도 마치 이제 S&P 500을 뭐 길게 투자하면 무조건 돈을 벌어 이런 것처럼 그런 믿음은 있죠. 네. 좀 그래서 뭐, 있는 편이죠. 뭐 코스피가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네. 전체 기업이 그렇게 되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네. 근데 하지만 이제 그런 기업들이 늘어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2026년 지금 3월을 지나가는 요 국면에서 우리는 뭐 여러 변동성에 진짜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게 큰 또 이슈고 혼란스러워하는 투자자들 많아요. 어떤 조언을 해주실까요? 사실 질문은 2026년 주식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라고 여쭙고 싶지만 뭐 포함해서 어떤 말씀 좀 해주고 싶으실까요? 이제 일단 한국 주식은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되게 많이 오르면 이제 속도가 조금 죽는 게 정상입니다. 네, 물론 저희는 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 국내 주식에 대해서 특히 이제 더 야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속도 측면에서는 너무 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만큼 앞으로 변동성도 커질 거고 특히나 이제 이란 사태가 해결이 되더라도 당장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가 위협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위협에 대한 감각, 위험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어떤 그런 비용은 금방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예, 그러면 계속 많은 국가들이 이제 에너지 소스도 다변화하려고 할 거고 그러다 보면 비용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균형 유가 자체도 과거에 뭐 50불, 60불 이렇게 금방 돌아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균형 유가도 좀 올라가고 전체적인 비용 코스트가 한다 그러면 이제 금리의 균형 금리 자체도 조금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금리라는 건 이제 밸류에이션의 할인 요인이기 때문에 금리가 계속 항구적으로 높게 유지된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조금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도 조금 내려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일단 속도나 눈높이를 조금 현실화하고 약간 너무 이렇게 급하게 휘둘리시기보다는 조금 이제 좀 편안하게 좀 내가 야금야금 계속 길게 벌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시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뭐 지금 뭐 트럼프의 말을 믿을 수 있냐 없냐 가지고 지금 설왕설래가 되게 많은데 근데 명확한 것 중에 하나는 뭐 이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전쟁을 오래 끌고 갈 의지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그 끝나는 시점을 특정할 수 없을 뿐인 거지 뭐 이게 휴전이 됐든 어떤 협정이 됐든지 간에 이제 조만간에 끝날 것이고
전쟁이라는 요인이 끝나고 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을 항구적으로 올린 요인도 있지만 지금 심리적으로 너무 억눌린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유가의 상승으로 인한 비용 상승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는 업종이나 기업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쪽에 집중을 하시면 또 탄력적으로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긴 호흡으로 욕심내지 마시고 이게 감수할 수 있는 변동성인지 피해야 될 변동성인지만 생각을 하시면서 긴 호흡으로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라이프 자산운용 강대건 대표님과 오늘 이렇게 얘기 나눠봤는데 목소리 너무 좋으셔가지고 성우인 줄 아셨다는 분들도 채팅창에 계시고요. 별 말씀을 네, 감사합니다. 네. 주린인데 대표님께서 무척 스마트하시고 설득력 있으셔서 많은 도움 받았다는 분들부터 해서 많이 또 좋은 말씀 해주고 계십니다. 자, 요 대표님, 강대건 대표님의 이 코스피 5천 주식의 시대 출간 기념 도서 증정 이벤트 진행한다고 아까 안내를 드렸죠. 방송 이후에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는 그 대표님 다시 보기 영상에 댓글 작성해 주시고 그 더보기란과 댓글에 있는 링크에 항목에 답변을 해 주시면요. 추첨 통해서 총 30분 선정해서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4월 6일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당첨자 발표는 바로 4월 7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감되고 2길 도서는 발송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의도 인사이트 오늘은요 라이프 자산운용 강대건 대표의 인사이트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